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큰 위기를 겪었던 반도체 기업이죠. 울프스피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9월 29일부로 파산보호, 그러니까 챕터 11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울프스피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재무 구조를 개선했고 또 앞으로 핵심 사업인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 파산 위기를 넘겼다 이걸 넘어서려 뭐랄까 기업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과정이 울프스피드에게는 물론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SiC 반도체 산업 전반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짚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재무 구조의 극적인 변화인데요. 챕터 11 종료와 함께 총 채무를 무려 70% 가까이 줄였다고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감축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채 규모를 이렇게 대폭 줄인 것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근데 단순히 빚의 총액만 줄인 게 아니고요. 남은 부채의 만기도 2030년까지 연장을 해서 단기적인 어떤 상환 압박에서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끈 게 아니고 좀 더 멀리 보고 내부를 다질 시간, 이걸 번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재무적으로 좀 숨쉴 공간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공정 안정화나 아니면 생산 수율 개선처럼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내부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자 비용도 크게 줄었다는 점,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 약 60%나 절감되었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요? 그냥 뭐 이자 덜 내서 좋은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이자 비용 감소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그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큰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확보된 현금이 단순히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투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R&D에도 힘을 싣거나 아니면 울프스피드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0mm SiC 생산 라인, 이걸 안정화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외부에서 뭐 새로 돈을 빌려오거나 투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좀 낮추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현금으로 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무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 않았을 텐데요. 특히 그 기존의 울프스피드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변화가 좀 불가피했을 텐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구조조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파산 보호 절차 하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그 계획에 따라서요. 기존 주식의 가치는 대폭 희석되거나 뭐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됐죠. 아, 쉽게 말하면 빚을 탕감받는 대신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채권자들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채권단 같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게 된 거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과 또 미래의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 정말 뼈아픈 결정이었겠네요. 결국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부채 감축과 이자 비용 절감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얻기 위한 일종의 맞교환, 트레이드오프였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적인 부담을 좀 덜어냈으니까 이제는 본업인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데요. 울프스피드가 계속 강조해온 핵심 경쟁력은 역시 실리콘 카바이드, SiC, 특히 200mm 웨이퍼 기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또 소재부터 웨이퍼, 최종 반도체 칩까지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 구조, 이것도 중요한 강점이고요. 이번 구조 조정 이후에도 이 부분은 변함없이 밀고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이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지점은요.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 그 캐펙스 경쟁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미 투자한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효율이요. 그러니까 큰 공장 짓는 건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또 생산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양품을 만들어내는 비율 있잖아요. 이걸 높이고 개별 칩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를 절감하는 것. 이런 어떤 실제적인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0mm 기술 리더십과 수직 계열화라는 잠재력을 실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죠. 결국 뭐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특히 SiC 반도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처럼 한번 고장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품질이 요구되는 분야에 주로 쓰이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특히 그 자동차 분야 고객들은요, 상상 이상으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품질뿐만 아니라 한 번 계약한 물량을 수년 동안 차질 없이 약속한 날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자동차 업계는 한 번 공급사로 선정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가고 또 바꾸기도 정말 어렵다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걸 넘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정말 칼같이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고객과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내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재무적 안정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면 이제는 실제 운영 역량을 증명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해야 할 차례인 거죠. 그럼 그 SiC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고 있고 뭐 초고속 충전소 건설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분야를 생각하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은데요. 가진 그 본질적인 장점 때문인데요. 기존의 실리콘 Si 반도체보다 더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 손실은 훨씬 적다는 그런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에요. 이 SiC 반도체를 쓰면 똑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한 번 충전에 더 멀리 갈 수 있게, 즉 주행거리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또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도 필수적이죠. 이런 어떤 거대한 시대적 흐름, 메가 트렌드가 SiC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예전만큼 막 폭발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울프스피드 말고 다른 경쟁사들도 막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주요 고객사들, 특히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한 회사에만 부품 공급을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로부터 나누어 공급받으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멀티소싱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죠. 경쟁 환경 자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해오는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 필연적으로 가격이나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글로벌 반도체 강자들은 물론이고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나 웨이퍼 소재 기업들까지 SiC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울프스피드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200mm 기술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잘해,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좀 안심할 수 없겠군요. 생존을 넘어서 다시 시장을 주도하려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은 뭐 기본 전제이고요. 동시에 여러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 가령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산업용 장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등등 다양한 응용처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나려면 결국 원가 경쟁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고객들이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이 가진 강점인 200mm 기술과 수직 계열화라는 구조를 실제적인 성과, 그러니까 높은 수율 달성, 낮은 생산 원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납기 능력, 이걸로 확실하게 연결시켜야만 시장 지배력을 지키고 더 나아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잠재력을 현실적인 경쟁 우위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울프스피드가 이 험난한 과정을 헤치고 제도약에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울프스피드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 아, 이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혹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체크포인트들 이걸 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울프스피드의 행보를 지켜볼 때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조 역량입니다. 말로만 잘 만들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200mm 생산 라인의 수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지,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불량품, 스크랩률이라고 하죠.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단위당 생산 원가가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지를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의 증거가 될 겁니다. 둘째는 고객 다변화와 장기 계약 현황입니다. 특정 큰 고객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용 장비, 에너지 저장 장치,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장기 공급 계약을 새롭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필수적이니까요. 셋째, 재무지표의 실질적인 개선 추세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회사의 순차입금, 그러니까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지, 또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 이자 보상 배율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언제쯤 안정적인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수익성, 에비타 마진 같은 것들이죠. 이걸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넷째는 공급망 관리 능력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 벤더를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고는 너무 많거나 혹은 부족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물류대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고객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마지막 5째는 기술 로드맵과 투명성입니다. 차세대 제품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양산 능력 사이에 간극은 없는지, 또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할 때 품질 문제는 없는지 등을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개선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운영 성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잘 팔고 그래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셈이네요. 오늘은 챕터 11 절차를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울프스피드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부채 감축과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적인 부담은 크게 덜어냈지만 이제는 핵심 기술인 200mm SiC 반도체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울프스피드의 성공적인 재도약 여부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요. SiC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중요한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진 만큼 말로만이 아닌 실제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앞으로 발표될 몇 분기 동안의 실적 데이터가 울프스피드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울프스피드라는 기업과 SiC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울프스피드처럼 한때 위기를 겪었던 기술 선도 기업이 부침을 딛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 구도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판의 어떤 장기적인 변화의 씨앗 혹은 뭐랄까 촉매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